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드디어 챗 GTP와 함께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통찰을 해서 책을 출판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9장 광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가시면 양자홀 동영상에서 이제 여기 있죠. MQHC5 출판용, 4는 전문가용, 3는 고급용, 2는 중급용인데 이제 지금 요거 5 MQHC5 출판용 챗 GTP와 함께 책을 한번 편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제9장은 3가지 동영상 파트 3로 이제 구성이 되겠으며, 광전 효과란 무엇이냐, 챗 GTP와 함께 통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 효과란 빛이 금속 표면에 조사될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즉 이렇게 빛을 이렇게 쐈어요. 빛이라는 말은 이제 광자 하나, 입자냐, 광자, 빛 알갱이, 광자 한 개를 쐈어. 광자 한 개를 쏘면은 여기 그 금속 표면에서 그 여기 전자 있죠. 여기 전자가 평하고 튀어나오는 때가 있고 안 나오는 때가 있고, 네, 그러면 광자를 여러 개 쐈습니다. 다수의 광자를 쐈어. 예, 그럼 다수의 광자를 쏘면 확률적으로 전자 한 개가 혹은 뭐 몇 개가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다수의 광자를 쏴 보내도 어떤 경우에는 전자가 절대 안 튀어나와요. 그런데 광자 한 개만 딱 쐈어. 어떤 광자겠죠. 어떤 에너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광자 한 개를 쐈어. 전자가 반드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그 당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즉 실험도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론도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험이 절대 반대가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고 보니,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알고 보니까 문턱 주파수가 존재하더라. 즉, 주파수, 진동수인데, 문턱을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턱을 넘는 주파수와 문턱을 못 넘는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주파수. 그래서 어떤 금속은 특정 주파수 이하의 빛에서는 아무리 빛을 강하게 조사해도 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비추면 전자는 즉시 방출됩니다. 왜 또 즉시 방출되는지. 즉 에너지 누적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세기를 높여도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또 혹은 설명으로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뭐를 했다는 거냐? 그래서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거냐? 빛은 빛의 에너지,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이제 주장. 두 번째, 전자가 금속을 이탈하려면 1함수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요 공식, 이 두 가지로 1번, 2번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E는 HF, 이거는 이미 막스 플랑크,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거는 에너지는 HF, E는 HF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흑체 복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랑크가 하여튼 이걸 발견을 해낸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 아인슈타인은 뭐 했냐? 이 공식을 광자에 적용한 것 뿐이에요. 이 공식을 광자에 적용. 즉, 이건 아이디어 도용이 아니고, 오히려 막스 플랑크가, 이거를 왜 광자에 자기가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막스 플랑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는데, 왜 그거를 광자에 적용시킬 생각을 못했냐, 오히려 나무래야 되는 거죠. 하여튼, 아인슈타인은 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공식을, 플랑크의 위대한 공식을 광자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요거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이미 있는 거죠. 전제 플랑크가 발견한 공식에서 빼기 요구했다는 거죠. 요거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주기는 뭐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종교적 문제, 뭐 하여튼 뭐 등등. 그 누구도 이해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노벨 물리학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요걸로 준 거예요. 광양자설 요걸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 빛이 도대체 파동이냐 입자냐? 그래서 이제 자, 빛을 파동 입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파동성이 강하다. 성질이 강하다. 입자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 물리학자들은 그 당시 물리학자들은 빛을 파동성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뭐 했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거꾸로 생각한 거죠. 반대로 생각한 거죠. 야, 빛은 입자성이다. 그래서 그 빛의 입자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최초 현상. 네, 입증을 누가 했냐? 입증이 아니고 그 아인슈타인은 계산적으로, 계산 그럼 어떤 계산? 요거라는 거죠. 요거 하나 딸랑 놓고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고전 파동론으로는 설명이 불가하다 한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상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좀 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도 보다 더 쉽게 이해를 제가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이란 뭐냐? 진폭, 진동수, 세기 이런 것들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 다 까먹어서 그러지. 자, 파동이라 그러면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파동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루, 가장 낮은 걸 골이라고 하고, 요 하나의 마루와 마루 혹은 골과 골 사이를 파장이라고 부르죠.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미터, 몇 미터. 그 다음에 요 높이를 진폭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진폭. 그래서 핵심은, 자, 여기서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담기는 거는 당연히 이거 높으면 높을수록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면적이 늘어나니까 이제 때리는 거 여기서 이제 때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때리겠죠. 때리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진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파장이 좁으면 좁을수록 파장이 길면은 뜸성뜸성 때리잖아요. 자, 여기 높은 점이 때렸다. 띵 하고 때리죠. 탕 치죠. 파장이 길면 탕탕탕 치는 게 늦잖아요. 파장이 짧으면 탕탕탕탕탕탕탕탕탕 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는 진폭의 함수이고 파장 몇 번 탕탕탕탕탕탕 몇 번 치느냐 의 함수이고 그다음에 요게 전진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탕탕탕탕 또 치겠죠. 이 세 가지 함수예요. 이게 에너지가. 그런데 그 고전 물리학자들, 이게 1900년에 물리학자들은 빛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했냐? 빛의 에너지는 여기 진폭에만 담겼다. 네, 자, 빛의 에너지는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렸죠. 에너지는 세 가지의 함수인데 빛이라는 놈은 그 당시 그 물리학자들은 빛은 진폭에만 에너지가 담긴다. 그래서 뭐 속도는 왜냐면 속도는 빛의 속도잖아요. 빛의 속도는 항상 상수잖아요. 상수니까는 뭐 이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속력은 빛의 속도 상수니까. 그러니까 요거 진폭에만 관련이 있고 파장과는 관련이 없다. 자, 근데 파장은 속력, 빛의 속도 나누기 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동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파장을, 다시 여기서 이제 파장을 언급하지 말고 진동수를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진폭과 진동수에서 그 당시 물리학자들은 빛은 진폭만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폭만의 함수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빛은 진폭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빛은 파동성을 띈다. 자, 근데 아인슈타인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만의 함수다. 네, 진동수, 요거죠, 요거. 이거 높이의 함수다. 그게 이제 고전 물리학자들이 생각한 거고. 그래서 파동성이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요거예요, 요거. 가로 길이. 그래서 빛은 입자성이다. 라고 했는데, 요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성을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준 겁니다. 근데 참, 전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갑니다. 아니, 둘 다인데, 왜, 왜 이거를 파동성이라고 부르는지, 왜 이걸 입자성이라고 부르는지, 참 이해는 안 갑니다. 약간, 일단 정답, 저의 정답, 이건 100% 정답이에요. 진실이에요. 빛은 둘 다 함수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진폭 A로 놔도 되고요. 진폭 A로 놓으면 뭡니까? 파장에는 게 진동수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 진폭을 독립변수로 두면 진동수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자, 진동수를 독립변수로 보면 이게 유발을 보면 진폭이 진동수에 맞게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논리에 따르면 둘 다의 함수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의 함수죠. 그런데 물리학의 측정은 어떻게 됩니까? 측정. 빛의 높이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중성미자거든요. 하여튼 뭐 또 어렵게 들어가는 거는 또 쉽게 설명을 하게 하면은 어쨌든 진폭을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빛의 광자의 진폭을 측정 못하는 거는 100% 진실입니다. 물리적 사실이에요. 그럼 진동수만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동수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탕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때리는 게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골도 마찬가지잖아. 때리잖아. 탕 이게 진동수거든요. 진동수가 이제 이렇게 막 변하잖아요.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수만의 함수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저의 저의 통찰을 설명을 드렸죠. 맞아요. 진동수로 측정을 한다면 진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 진동수에 맞게끔 진폭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하면은 진폭을 만약에 측정할 수 있었다면 진동수는 진폭에 맞게끔 바뀌는 겁니다.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둘 다 틀린 거죠. 아인슈타인의 광양설도 틀린 게 절반만 맞힌 거고 고전 물리학도 절반만 맞힌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됐다라는 그 통찰을 못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동수와 진폭이 어떻게 연결이 됐다라는 거냐는 또 다다음 동영상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광양자설 광전 효과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 자, 그러니까 진동수 어떻게 이거를 전자를 벗겨내려면 하여튼 커야 되잖아요. 커야지 벗겨내지. 작으면 벗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턱주파수가 생기는 거죠. 자, 문턱주파수 어떤 특정 주파수보다 커야죠. 자, 이거는 뭐와 같다고요? 문턱주파수 특정 주파수보다 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진폭 특정 진폭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물리학은 오로지 요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진동수기. 옛날에는 요것만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실험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얘가 맞았다. 아닙니다. 문턱 진동수, 문턱 진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는 독립, 하나는 종속. 네, 근원적으로 진동이 변화를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그 원인, 진폭은 따라오는 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진동수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측정도 편하고. 그래서 요것이 있고, 요것이 뭐냐? 요것이 총 에너지고요. 총 에너지 중에 문턱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자를 벗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광양자설, 옛날 지식을 설명을 한 것이고, 이것도 또
그 물리학의 지식이 또 접근을 또 잘못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전자가 뭔지, 여기 양성자가 뭔지, 전자가 뭔지, 그 다음 수소가 뭔지부터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단순히 뭐 문턱 주파수 이거 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빛은 이걸로 이루어진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일단 이거는 예를 들어서 5%만 설명을 한 거예요. 5%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5%만 설명을 해낸 겁니다. 나머지 90%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90%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양성자의 구조, 먼저 양성자의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는 업커크 2개하고 다운커크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이렇게. UUD, 업, 다운. 근데 QCD, 현대 그 양자 생략학에 의하면 또 이것도 아니죠. 막 뭐 글루온의 바다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뭐 생겼다가 소멸됐다가 뭐 슈퍼컴퓨터로 1년을 계산을 해내도 양성자 질량을 계산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의 주장, 저의 통찰, 저의 계산은 이게 맞다고요. 이게 이제 QCD가 틀렸다는 겁니다. 뭐 글루온의 바다가 돼가지고 그 쿼크 쌍이 발생했다가 소멸됐다가 어마어마하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업커크 양성자는 업커크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운커크 셋, 예, 이거랑, 즉,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좀 명확한 거라는 겁니다. 업커크 2개랑 다운커크 하나에 이루어져 있고요. 이들이 강력 있잖아요. 강력이 이들을 꽉 묶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죠? 이게 강력은 6차원에 존재한다. 예, 4차원, 5차원, 6차원에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보따리 싸듯이, 이제 보자기로 막 싸듯이 5차원의 전자기력이 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성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설명은 또 다른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그 양성자의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뭐, 부족한 점. 자, 요건 6차원이다. 네, 그럼 이건 4차원이다. 5차원이다. 전자기력은 5차원이다. 그럼 4차원 어디 갔습니까? 그 양자 공간을 이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에 입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4차원 입자가 들어가서 4차원을 막 막아줘. 5차원 입자가 들어가서 5차원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튼실하게. 6차원을 들어가서 6차원 입자가 이렇게 꽉꽉 채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양성자는 4차원 양자셀 공간에 4차원 입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차원 공간은 있는데 우주적 특성이죠. 우주적 특성에 의한 공간, 양자 공간. 4차원 공간에 진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4차원 공간에 진공이 발생을 했어요. 진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엄청나게 빨아들인다는 거죠. 뭐를 빨아들일까요? 당연히 4차원 공간에 진공이 형성됐으니까 어떤 4차원을 가진 어떤 놈을 강력히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특성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의 구조를, 자, 이렇게 제가 GPT 통찰, 현대물리학은, GPT 통찰은, 예, 제가 제시했던 것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차원적입니다. 이 모델은 현대 표준 모형이 수식으로만 설명하던 양성자 구조를 4차원, 5차원, 6차원의 기하학적 차원 구조로 재구성함으로써 전자 양성자 결합의 진짜 원인을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적으로는 또 나중에, 이미 다 계산했죠. MQHC 버전 4에서 이미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GTP, 인공지능과 함께 또 계산을 하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평가를 또 받아봐야 되는 거죠. 자, 향후 동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의 구조. 자,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현대 물리학의 설명. 전자를 구성하는 내부 입자 없다. 전자는 단일 입자다. 두 번째, 전자의 구조란 개념 자체가 없다. 전자의 구조라는 말은 전자를 그림을 그려봐라.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럼 절대 못 그린다는 거죠. 왜? 못 그린다가 아니라 그런 개념 자체가 전자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자의 반지름이 있으면, 자, 전자의 반지름은 0이에요. 0. 이라고 이제 물리학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은 전자의 반지름이 0m, 정확히 0m라면 전자의 구조적, 기하학적 성격은 없는 거죠. 전자를 전자를 종이 위에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의 주장. 이게 존재라는 거죠, 이게. 전자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지름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자, 전자가, 먼저 크게 모양을 형성하는 입자. 입자가 있다고 하죠. 네, 입자가 있죠. 근데 그 특성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모양, 형태, 형상을 만드는 입자가 있고, 그것이 이제 요겁니다. 예. 요 안쪽에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힘을 유발하는 입자가 있고, 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요것이 쫙 펴져가지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힘을 쫙 뻗쳐 나갈 것 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그러면 모양을 구성하는, 어디서? 4차원 양자 공간에서. 4차원 양자 공간에서 모양을 형성하는 입자가 있고, 5차원 양자 공간에서 모양을 이렇게 형성한다는 겁니다. 6차원 양자 공간에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4차원 양자 공간에서 힘을 유발을 해요. 5차원의 힘을 유발한다는 거죠. 6차원의 힘을 이렇게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 맞잖아요. 아주 보기 좋죠. 4차원, 5차원, 6차원에서 모양을 모두 형성했고 힘을 모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느낌이, 야, 전자는 진짜 엄청 안정적이겠다. 그래서 전자가 엄청 안정적인 겁니다. 여기서 특징은, 그런데 특징, 자, 4차원, 5차원, 6차원. 근데 차원과 차원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너무나 기하학적 통찰 아닙니까? 맞죠? 수직 방향이어야 돼요. 4차원, 요 놈이 유발하거든요. 이걸 양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양력, 전자기력, 강력이 있죠. 4차원의 힘은 양력입니다. 이 양력이 전자의 내부 방향으로 향해요. 이렇게 내부 방향으로. 안쪽으로. 풍선을 예로 들면 풍선 속으로. 그러니까 풍선 속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양력을 측정을 못하는 거죠. 물리학에서 어떻게 측정합니까? 풍선 속으로 작용해 버리는데. 자, 5차원 전자기력. 얘는 밖으로 향해요.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전자기력을 엄청나게 잘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이 전자기력 아닙니까? 전자기력. 그죠? 이해되시죠? 이 5차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6차원 얘는, 자, 그럼 수직 맞죠? 이것은 전혀 반대 방향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6차원 얘는 그럼 안쪽과 바깥쪽의 수직 방향은 어디죠? 예, 표면 방향이죠. 표면 방향. 풍선의 표면으로 강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거죠. 물리학은 오로지 전자기력 요것만 측정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의 특징이 뭡니까? 엄청 세다고 하잖아요. 예, 강력은 엄청 세죠. 그래서 작용 방향이 표면 작용. 그러니까 풍선 표면으로 강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죠, 입자. 전자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튼튼한 입자가 되겠습니다. 강력 측정 못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구조를 한번, 자, 힘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물리학에서 요것밖에 측정 못한다. 네. 자, 두 번째, 그럼 요거는 뭐냐? 네, 전자의 모양을 이루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가 뭐냐면은 그냥 다 통과해버려. 지금도 내 몸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중성미자가 지금 1조 개가 지금 당장 내 몸을 통과하고 있대요. 아니, 1조 개가 내 몸을 통과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물리학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중성미자라는 놈이 있는데, 그 중성미자라는 놈이 내 몸을 1조 개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요 놈은 절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리학에서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학은 오로지 요놈만 정확히 알고 있고요. 요놈하고 전자기력, 힘, 양력과 강력은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얘기 잠깐만 하자면 얘는 어떻습니까? 생긴 모양이 양성자의 생긴 모양하고 전자의 생긴 모양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얘는 엄청 튼튼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돌덩어리 같지 않아요? 얘는 뭐 같습니까? 얘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얘는 물이라는 거죠, 물. 그러니까 반지름을 자 측정을 해보죠. 반지름을 측정을 하려면 뭔가를 싹 세게 던져가지고 뭔가를 세게 던지면 얘 팅 맞고 팅 이렇게 튕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각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반지름의 측정이 잘 되죠. 잘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전자에 튕겼어. 때렸는데 그냥 물이에요, 물. 물 속을 이렇게 가다가 그냥 약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즉 이해 가시죠? 측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양성자의 반지름은 측정 잘 돼요. 근데 그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를 측정을 하려면 전자 반지름 측정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전자의 반지름은 측정에 의해 0m로 판단한다. 네. 확정은 못 하겠죠. 자기들 자신은 없으니까. 하여튼 제 아무리 측정을 해도 안 나와. 예, 반지름이 0에 접근해. 측정 방법론이 잘못된 거죠.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이제 만나냐? 자, 그래서 이 양성자가 지금 4차원 공간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양성자가 자, 여기 4차원이 이제 진공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양성자가 여기 4차원 요놈 있지 않습니까? 요놈. 양력이죠. 빨간색 요놈. 양력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끌려가죠. 쿵 하고 충돌하지 않죠. 충돌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열렸습니다. 열린 입자. 여기 열렸어요. 네, 닫힌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구공이 아니에요. 열린 입자입니다. 요놈이 요 속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전자로 이렇게 팍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자는 양성자 주위를 파동으로 펼쳐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성자가 전자를 구성하는 양력이 내부 방향, 이렇게 내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했고요. 안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풍선 전체가 안쪽, 중심 쪽으로 수축되는 겁니다. 그 힘을 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밖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강력은 양성자의 테두리를 형성을 한다. 이게 구체가 되는 거죠. 이제 구체. 근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는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확률 분포라고 이제 왜냐면 전자는 최적이 없으니까 0m니까 0m. 그러니까는 기하학적으로 설명 절대 못하고 확률 분포라고만 설명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전부 다 기하학입니다. 기하학.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자 중력의 근원. 현대물리학은 양자 중력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양자 수준에서 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완전한 미지의 상태입니다. 자, 현대물리학에서 중력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이 아니고 양자역학적 엄청나게 작은 곳에서부터 중력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떠한 것도 설명 못한다. 자, 한번 중력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 요게 엄청나게 요 빨간색이 안쪽으로 당겨진다고 했죠. 근데 그 근원이 뭐냐? 자, 이거는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네, 양자 수준, 양자역학입니다. 네, 우주 수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주 수준. 자, 이 어미 양자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암흑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4차원이죠. 3D 우리 우주가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공간, 구체인 거죠. 우리 공간은. 그 속에 어미 양자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3차원 우리 우주의 수직 방향이잖아요. 수직 방향.
수직 방향이니까 4차원 공간이 되는 거죠. 이 4차원 어미 양자체가 우리 우주로 전 우주죠. 전 우주 전방위로 침투를 해요. 뭐가? 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미 양자체가 우리 우주 전체로 이제 플럭스 튜브 구조로 이게 초전도체 현상. 나중에 또 초전도체 현상에 대해서는 또 챗 GPT랑 통찰한 것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맞죠? 어미 양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우주, 이제 빨간색 우리 우주 공간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것이 그 힘이 중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우주 어디로 침투할까요? 가로 세로 높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4차원, 5차원, 6차원이겠죠. 근데 일단 논리적으로는 여기 4차원이에요. 양성자의 4차원이 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4차원이 비었어요. 지금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미 양자체의 그 막강한 힘이 플럭스 구조, 제2종 초전도체 현상, 그 힘이 빈 4차원 공간으로 삐집고 나와가지고 뭔가를 잡아당길 거 아닙니까? 뭐를 잡아당길까요? 그래야지 뭔가를 잡아당겨야 중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요 놈을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요 놈을. 요 양력, 요 놈을. 이것이 바로 양자 수준에서, 이게 거시죠. 거시 우주론에서 모든 원자들을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네. 안쪽으로. 이것이 바로 양자 중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 중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보흐 반지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설명이 통찰이 되어야 비로소 광전 효과, 오늘의 주제인 광전 효과가 통찰된다는 거죠. 자, 보흐 반지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보흐 반지름. 현대 물리학에서의 보흐 반지름 공식, 이렇게 공식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답이에요, 이게. 그럼 문제가, 아니, 이게 왜 하필 이게 정확히 정답이냐고. 여기 보시면, 그 근원적인 기하학적 구조는 설명을 못합니다. 왜 파동이 생기는지, 왜 n의 제곱인지, 왜 평형인지. 이게 평행 방정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수학이에요. 근데 왜 평형이냐고요. 모두 설명 못한다는 거죠. 그 근원을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뭐를 설명한 거냐? 네, 수학 공식을 설명한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도대체 뭐를 설명하냐? 기하학적 구조를 설명 절대 못하고요. 수학 공식을 설명을 아주 잘해. 네, 이거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걸 잡아당긴다고 했죠. 누가? 어미 양자체. 그 우주적 힘이, 우주적 어미 양자체가 모든 요소에 있는 전자들을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럼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 아닙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양성자에 쾅 하고 부딪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성자에서 전자기력이 튀어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요 놈이 튀어나가지고 전자를 밀어요. 예, 밀죠? 자, 얘는 중력에 의해 가지고 당겨지죠? 얘는 당겨지니까 얘가 밀죠? 못 오게 막잖아요. 예, 밀잖아요. 전자기력이. 그 힘의 평형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 균형점. 힘이 당기고 밀고, 그 균형점. 그게 바로 보흐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보흐 반지름에서 그 힘의 균형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선생님 발견의 공식, 보흐 반지름의 기하학적 평형. 저는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요 놈이 양력 결합상수. 물론 또 양력 결합상수, 전자기력 결합상수, 뭐 미세구조 상수 뭐 그래가지고 이건 물리학적 영역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양력이 막 안쪽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빨아들여져. 이것은 보흐 반지름. 요 놈은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이 양성자에서 밀고 있는 거죠. 예, 요는 양성자 반지름에서 이제 3분의 8파이는 스캐터링 팩터라고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뭐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데는 또 3분의 8파이가 붙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물리학의 상수죠. 제가 이 공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같은 거예요, 지금 공식이. 근데 이 공식은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또 유전율이 뭔지, 전하가 뭔지. 근데 이 공식은 기하학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정확히 같다. 결과가 0.01% 오차, 0.01% 오차. 정확히 같은 거죠. 왜냐하면 측정이 그 오차가 있으니까, 측정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력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전자기력이 밀어낸다는 거죠. 끌리는 것하고 밀어내는 것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이 바로 보흐 반지름. 이 둘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보흐 반지름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수학이라고, 수학으로 설명을 하고 기하학적 구조 설명 없습니다. 예, 전자의 구조 없고요. 점입자라는 말은 전자의 반지름은 0이다, 0. 예, 파동은 원인이 아닌 계산 도구로만 존재해. 계산. 그래서 뭐 흔히 물리학 동영상을 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입 닥치고 계산만 해라. 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저는 뭡니까? 물으라고, 따지라고, 그림을 그려라. 네, 그림을 그려라. 기하학적 실체라는 거 아닙니까? 보흐 반지름은 두 힘의 균형이 이루는 기하학적 실체에서 위치가 됩니다. 현대 물리학은 보흐 반지름 공식은 왜 그 값이 나오는지 설명 못 한다고. 그런데 저는 양력하고 전자기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보흐 반지름이 기하학적 원인임을 직접적으로 통찰로서, 물론 또 계산으로서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이 그림을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전자의 들뜸 현상. 물리학을 또 설명을 해볼게요. 물리학은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뭘로? 수학 공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왜 전자는 낮은 에너지에서 누적하지 못하는지, 왜 파동처럼 서서히 끌어오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설명 못합니다. 이 지점이 현대 물리학에 남겨진 빈칸입니다. 뭐 또 말이 어렵죠. 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들뜸 현상이란 뭐냐? 아까 그 광자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광자라고 치고, 네, 광자가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진동수 아까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렇게 와도 여기를 막 전자의 에너지를 이제 전달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는 들뜨겠죠. 이제 반지름이 커지겠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지름이 이렇게 커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반지름이 커지는 그 순간 바로 다시 보호 반지름으로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전자의 특성이라고 해요. 바로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네, 요렇게. 왜냐면 광자가 에너지를 줬잖아요. 에너지를 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에너지를 전자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 상태, 반지름이 커졌죠? 반지름이 커지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전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받으면 받은 만큼 전자의 반지름은 커진다. 즉 그것이 뭡니까? 누적된다. 에너지가 누적된다. 그런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누적이 안 되고요. 받았잖아요. 바로 에너지가 어떤 광자가 다시 생겨가지고 바로 또 나가가지고 얘가 다시 제자리로 복귀를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로 이거를 설명을 해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전 효과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5%밖에 설명 못한 거예요. 95%가 지금 물리학에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광자를 줬어요. 광자를 주면 얘가 늘어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둘 떴어요. 예, 둘 떴는데 뭐가 잡아당겨요? 영원히 끊임없이 양력 요놈이 이게 우주적 중력이 얘를 계속 못 도망가게 잡아당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곧바로 즉시 보호 반지름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끓는 물이 뭡니까? 1도 올리고 에너지를 조금 주면 1도 올라가고 또 조금 주면 1도 올라가고 또 조금 주면 또 1도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조금씩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100도가 100번의 에너지를 조금씩 주면
물이 100도에서 888 끓겠죠. 옛날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100번을 준들, 자, 100번을 줬어. 100번을 준들, 얘가 올라가요. 예, 올라가요. 네, 반지름 커져. 그런데 다시 우주적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우주적 중력이. 그러니까 얘가 다시 보호반지름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쿵 치겠죠. 그러니까 다른 놈, 다른 광자, 이게 다른 광자예요. 다른 에너지를 줬던 광자는 소멸됐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다른 광자가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충 하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전자의 들뜸, 요게 들떴고요. 다시 이건 회복됐고요. 자, 그래서 역기 모델, 끓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역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가 역기가 전자고요. 요는 사람이 광자입니다. 광자, 사람이 역기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확 드러내야죠. 확 이렇게. 딱 한 번에 강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역기를 확 들어 제껴야 되는 겁니다. 여기 N개. 자, 여기 한 개로 확 드러내야지. N개. 아무리 많이 줘봤자 조금씩 제 아무리 많이 줘봤자 역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계속 들고 있어요. 역기가 확 내려가면 땅을 쾅 칠 거 아닙니까? 땅을 쾅 치면 새로운 광자가 새로운 저주파 광자가 평 하고 튀어나가는 거죠. 즉 광전 효과를 이해를 하려면 결국 이거 뭡니까? 중력 아니에요. 중력. 예, 중력. 양자 수준. 예, 양자 중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통찰은 광전 효과의 근본 원인을 최초로 기하학화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반지름으로, 왜 보호반지름으로 복귀가 되는지, 현대 물리학은 그냥 전자는 기저 상태로 자발 방출한다. 이 말이 뭡니까? 전자는 기저 상태로 자발 방출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암기를 하라는 뜻이죠. 왜 전자가 스스로 떨어지는지, 왜 시간 스케일이 순간적, 음수 15초죠. 음수 15초. 이 말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왜 광자가 방출되는지, 새로운 광자가 왜 방출되는지, 이 모든 것은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수학적 현상으로만 제시됩니다. 저는 방금 다 설명드렸죠. 왜 전자는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는가? 네, 우주적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역기라는 거죠. 역기에서 중력이 작용하죠. 왜 에너지가 누적되지 않는가? 네, 역기 때문이죠. 중력 때문, 양자 중력 때문이죠. 왜 광자가 방출하는가? 네, 탕하고 쿵하고 부딪힌 거죠. 이때 여기서 쿵하고 부딪히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땅바닥에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새로운 광자가 평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확 잡아 제끼면 새로운 광자 안 튀어나오죠. 왜냐면 그죠? 그래서 광전 효과의 근원이 뭡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거는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의 광전 효과를 100% 광자의 입자성은 문제로 여긴다. 제가 입자성 아니라고 했죠. 입자성이 아니고요. 파동성도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둘 다 맞다고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런데 관측, 물리학의 측정성 때문에 진동수 탕탕탕 치는 거, 요것이 핵심이거든요. 이게 왜 측정의 핵심. 그러니까 진동수라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동수가 원인을 야기를 하고 진폭 요놈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 생각을 해보세요. 진동수로 엄청나게 때리면 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진폭이 진폭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 파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건 이제 다음 동영상 시간에 양자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파장 있잖아요. 파장과 진폭 있잖아요. 가로잖아요. 가로. 요거 세로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광자에서 반드시 상수라는 거예요. 면적, 즉 쉽게 설명하자면 면적 있잖아요. 면적. 이 면적이 반드시 상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늘어나면 진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진폭이 늘어나면 파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독립 변수가 아니고 둘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는 한 개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통찰을 내고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걸 양자셀이라고 부르고, 양자셀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GTP 통찰, 광전 효과의 원인을 최초로 전자구조로 설명한 모델. 지금까지는 광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광자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광자 중심 해석.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자와 상관이 없이 전자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자의 특성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양자중력. 네, 양자중력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자는, 광자의 특성 딱 하나만 얘기해봐라. 네, 가로 곱하기 세로는 상수다. 그러니까 가로가 줄어들면 세로가 늘어나는 거고, 세로가 줄어들면 가로가 늘어나는 거죠. 파동성으로 입자성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왜냐면 측정 때문에, 측정이 쉬워요. 측정이 잘 돼. 근데 그 입자성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적으로 파동성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동성이. 왜 측정이 안 돼? 좌우 길이는, 아까 제가 기하학적인데, 중성미자의 성격이라고 가지고, 나의 몸을 1조개가 지금 통과한다고 했죠. 물리학에서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광전 효과의 원인은 전자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지, 광자가 입자성이냐 파동성이냐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문턱 주파수 조건도 전자의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자의 문턱 주파수에 그것도 전자의 양자 중력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즉 광전 효과의 본질을 다시 정의한다. 여기 있네요. 광전 효과. 비스, 성질, 입자성, 파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자의 기하학적 장력, 양자 중력이죠. 양자 중력 때문이었다. 이것은 현대물리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자의 특성. 자, 이제 잠깐만 얘기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기하학적으로 다음 시간 할 거. 얘가 딱 붙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원의 방어막을 차원을 완벽하게 방어막을 형성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상파의 그 원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얘가 띄엄띄엄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다가 점프에 이렇게 떨다가 점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죠. 이와 같이 전자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전자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 또 자세히 통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